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물가 안정 아직 멀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죠. 이제 물가가 잡혔다며 기준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주장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경불진의 주장이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틀에 걸쳐 내놓은 지적이거든요. 일단 오늘 새벽 다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결정을 했는데요. 경불진에서도 이미 얘기 드렸지만 동결은 기정사실처럼 돼 있었죠. 따라서 관심사항은 역시 파월의 발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언론과 월가에서는 크게 기대했었거든요.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3월은 아니겠지만 6월에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았고요. 좀 성급한 전문가들은 3월에 인하, 이것도 기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채권 투자자들 대상으로 투표를 해보면 50% 정도 3월 인하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다 물리쳐버렸어요. 이 비둘기파인 줄 알았던 파월이 매파처럼 기준금리를 한껏 끌어올렸지만 결국 본성인 비둘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매파야. 파월이 또다시 오늘 소리 높여 외쳤거든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연준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존 5.25에서 5.5였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동결하기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지난해 9월,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이번까지 4차례 연속 동결이죠.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차,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5잖아요. 역시 상단 기준으로 2%포인트 역전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네. 연준의 공식적인 이유는 뭔가요? 연준이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하게 확장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기가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했더라고요. 다음번에 올릴 수도 있다. 금리를 또 올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 이거에 주목하면서 이제는 관심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또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기대를 나타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어졌던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 여기에서요, 이 앞서 얘기했던 기대를 산산이 부셔버리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최근 인플레이션 진전보다 강한 성장세와 소비 증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난 6개월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낮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해선 향후 지표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 목표로 둔화하고 있다는데 확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큰 확신, 지금 확신은 너무 낮고 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여전히 추상적이네요. 예, 아니 그래서 도대체 좀 더 큰 확신, 이게 뭐냐? 바로 파월이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지난 6개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니다. 충분히 낮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2% 물가 목표로 가고 있느냐?
바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물가가 2%로 떨어질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 올려야 된다. 3%만 돼도 충분하다. 라고 얘기했지만 파월이나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또다시 얘기한 거예요. 파월은 이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팬데믹 이후 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측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하고 있고 적절한 경우 금리 현재 목표 범위를 더 오래 유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당분간 고금리, 그러니까 5.5%의 그 고금리를 견뎌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경불실에서 이런 우려를 여러 차례 얘기 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좀 궁금해지죠. 현재 미국 물가가 어느 수준이길래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난 12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상승률을 보니까 3.4%예요. 4월이 기준이라고 언급했던 2%와는 차이가 아직도 크죠. 특히나 11월에는 CPI가 3.1이었거든요. 11월보다 12월에 0.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CPI 말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요거 제외한 근원 CPI 요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요 가격 지수는 무려 3.9나 올랐어요. 이 또한 전달에 비해 0.3%포인트가 오른 상태입니다. 파월의 기대 수준인 2%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수치잖아요. 예. 그래도 한때는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양호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7월 9.1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박 PD 얘기처럼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는 맞아요. 하지만요, 좀 더 시계를 더 돌려볼까요? 미국 물가가 원래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2020년 요때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2020년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 얘기입니다. 0.1이에요, 0.1. 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높잖아요. 3.4니까요. 그리고 이 수치를 좀 살펴봤는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니까요. 높아야 가장 높은 게 2.6이에요. 대부분이 1%대, 0%대도 많고요. 여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를 훌쩍 넘어가니까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죠. 게다가 파월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역대 연준 최악의 의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 방송에서도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서 번스 기억나시나요? 이 아서 번스의 전철을 나는 밟지 않겠어 라고 지금 다짐하는 것 같아요. 어, 이름에서부터 최악이 느껴지네요. 아서라, 아서 번스. 아서라. 진짜 그래서인가? 이 아서 번스는요, 1970년대 미 연준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요때 잠시 상황을 말씀드려보면 1974년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이구, 이거 너무 심각하죠? 12.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당시 연준을 맡았던 사람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아서 번스. 그래서 아서 번스도요, 이거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때는 하단 기준으로도 13%까지 높여놨어요. 이렇게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니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겠죠. 근데 문제는요, 물가가 채 내려가기도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버립니다. 아니, 번스가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었거든요. 음, 이 닉슨이 압력을 넣은 건지 이건 명확하진 않지만 번스는 닉슨의 재선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정황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번스가 닉슨의 재선을 위해 통화 정책을 포기했다.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이 당시 닉슨이 재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물가가 불안한데도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미국 물가는 다시 치솟았고 경제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를 뒤늦게 수습한 사람이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그 유명한 폴 볼커 연준 의장. 이 볼커는 취임한 지 2달여 만에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갑자기 연준 위원들 다 모으고 기자들 불러서 깜짝 발표를 했죠. 하룻밤 사이에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 무려 4%포인트나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이런 극약 처방으로 인플레이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 벗어났는데 거의 2년 가까이가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 미국 기업이겠죠. 그리고 미국 가게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더니 이 닉슨이 도청하다가 딱 걸린 아저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아저씨죠. 아무튼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파월. 나는 아서번스가 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 듯 합니다. 나는 번스 같은 멍청한 짓 절대 하지 않아. 물가가 완전히 잡혔을 때까지, 잡힌 게 보일 때까지 나는 금리 절대 내리지 않아. 속으로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선 아닙니까? 이 바이든이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바이든이 이런 요청을 해와도 파월은 단호히 거부하겠다. 이런 태도를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이창용 하는 총재의 생각은, 머릿속은 어떨까? 지금 현 정부는 총선을 어떻게든 이기겠다며 감세 카드 돈풀기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 드려도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이런 감세는 더 하겠다. 법인세 깎은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러면서 올해 주요 사업 예산의 65%인 무려 350조 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어요. 이 하반기에는 손가락 발 건가 봐요. 아무튼요, 여기에다가 GTX 신노선, 대규모 SOC 투자, 이것도 펑펑 공개하고 있죠. 가뜩이나 세수가 펑 끝나서 난리인데 감세는 계속하겠다. 지출은 이상한 데서 더 늘리겠다.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뭐 지난해 세수 펑크 지금 잠정 결과가 나왔는데 56조 4천억 원이나 된대요.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칫 1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나라 국간 타령 그렇게 하더니만 정말 나라 국간을 거덜낼 지경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느니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가 봅니다. 예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하느니 지금 너무 뿔나 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뿔난 것을 표현을 했어요. 지난달 29일 하느니 물가 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이런 보고서를 발간했거든요. 이 보고서는 주요국이 과거 물가 안정기로 전환했던 사례, 그 특징을 살펴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결론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물가 안정기로 진입한 성공 사례의 경우 최초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 이후 충격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이거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평균 3.2년이나 소요됐대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칫 물가 상승 파고를 다시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즉, 큰 폭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기저효과 있잖아요. 이 기저효과로 이 수치가 낮게 나오면 물가가 안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오인하면서 정책 당국이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물가 안정에 실패할 수 있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아, 이 약이랑 비슷하군요. 의사나 약사님들이 환자에게 한 달 동안 드세요라고 하면 개 중에 2주만 먹었는데 나 샀어 라면서 2주치 약은 안 먹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다시 병이 도지죠.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반면에 성공 사례를 보면요.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일관되게 시행됐었다. 그리고 금융, 외환, 실물 이런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었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도와줘야 물가 잡을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느니 왜 이런 보고서를 냈었을까? 바로 정부에 경고하는 겁니다. 니네 그렇게 돈 풀다가는 물가 다시 올라.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서에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국면을 진단해 보면 점차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이나 물가 안정기 진입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 리스크는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 및 품목별 분포를 보면 아직 가격 조정 모멘텀이 남아있는 데다 비용 충격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걸 해석해 보면 금리 인하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특히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최초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 이후 충격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3.2년이 소요됐다. 이 분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 물가 2022년 7월 6.3을 기록했거든요. 이때 정점을 찍었어요. 따라서 평균치를 적용해 보면 3.2. 2025년 하반기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반기나 돼야 인플레이션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별다른 변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등광이 터졌다, 아니면 유전이 터졌다, 이런 변화가 없을 경우 금리 인하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정부가 과연 한은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나무인격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앞서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정부 절대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잖아요. 총선 승리를 위해 쓸 수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빚 내면서 다 쓸 심산인 것 같아요. 역대 최고라는 설 물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물가가요, 올해 하반기 추석에도 또다시 재현되고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네. 정부, 제발 아나무인 하지 마시고 차라리 무인을 안아주세요. 김병만 씨를 안아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나 달인이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